안녕하세요. 워싱턴 리포트 아시아 인사이트 팟캐스트에서는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팬데믹 이후 동남아 여행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공항은 북적이고 하늘길은 다시 열렸죠. 그런데 왜 항공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높은 운영비, 치열한 가격 경쟁, 여기에 공급망 문제까지. 항공기 부품 부족과 신형 항공기 인도 지연은 수익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인사이트에서는 겉보기와 다른 동남아 항공산업의 실상을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남아시아 항공여행 수요 팬데믹 이후에 정말 폭발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네. 그런데 바로 그 호황이 이면에서 일부 항공사들은 아주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심지어 싱가포르의 저비용 항공사 제스타아시아는 20년 만에 지난 7월에 결국 운항을 중단했죠. 네, 맞아요. 그게 투자금 이상의 손실을 계속 봤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역설적인 상황, 그러니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여행 수요에도 불구하고 왜 동남아시아 항공사들이 이렇게 고전하는지 그 복잡한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문제죠. CNA 인사이더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현상의 핵심 원인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현재 상황이 얼마나 뜨거운지 숫자부터 좀 확인해 보죠. 네네. 이른바 보복 여행 열풍, 이게 불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 항공 여객 시장의 3분의 1 이상, 약 34%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 됐습니다. 와, 3분의 1 이상이면 정말 크네요. 그렇죠. 2025년 들어서 7월까지만 해도요. 아시아 항공사들이 실어 나른 국제선 승객이 무려 2억 2,400만 명. 2억 2천만, 엄청나네요.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나 늘어난 겁니다. 그 승객 수송 실적 RPK라고 하죠. 그것도 8% 증가했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쪽은 잠재력이 정말 엄청난 시장이죠. 아, 잠재력이요? 네, 인구가 7억 명이 넘잖아요. 거기다 경제 성장률도 높고 또 아직 항공여행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가 많다는 점. 아, 그렇죠. 처음 비행기 타보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야죠. 실제로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와, 중국 다음이면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러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지표는 아주 맑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장밋빛 전망 덕분에 또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도 많을 텐데요. 그 자료 영상에 나온 인도네시아 국립항공폴리테크닉의 21살 생도 살사빌라 프라무디타 씨 기억나시죠? 아, 네. 그 새벽부터 훈련 비행 나가던 학생이요. 맞아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2026년에 졸업하고 이 급성장하는 산업에 뛰어들게 될 텐데 그 모습 자체가 이 분야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희망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죠. 이렇게 수요는 막 넘쳐나는데 정작 항공사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제트스타 운항 중단, 이게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네, 핵심은 결국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수익성. 특히 동남아시아는 저비용 항공사 LCC들의 경쟁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치열한 곳 중 하나거든요. 아, LCC 경쟁이요? 네, 너도 나도 막 뛰어들다 보니까 가격 경쟁은 정말 극한으로 치닫는데 비용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예요. 비용은 오르는데 가격은 내리고. 그렇죠. 자료를 보면 2024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공사들의 평균 순이익률이 1.9%예요. 채 2%가 안 되는 거죠. 1.9%요? 와, 이건 거의 이익 없이 그냥 비행기만 띄우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2% 미만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 압박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공급망 병목 현상입니다. 공급망 문제. 아, 들어봤어요. 네. 팬데믹 때 많은 비행기들이 그냥 서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운항시키려니까 정비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동시에 부품 공급망에 큰 차질이 생긴 거예요. 부품이 없다. 네.
특히 엔진 같은 핵심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정비 시간도 예정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행 수요는 어땠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폭발했죠. 네,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이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한 거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항공기가 부족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제 운항에 차질이 생길 정도인가요? 정확한 통계가 공개되진 않지만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상업용 항공기가 한 580여 대 되는데 그중에서 200대 이상이 부품 부족 같은 이유로 발이 묶여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200대 이상이요? 거의 3분의 1 넘게 못 뜨는 거네요. 심각한 수준이죠. 근데 새 비행기를 주문해도 문제입니다. 아, 주문해도 바로 안 나오나요? 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분석을 보면요. 현재 에어버스하고 보잉에 밀려있는 주문량을 다 소화하려면 무려 14년이 걸린대요. 14년이요? 네, 에어버스가 약 8,700대, 보잉이 한 5,950대 정도 주문 잔고를 안고 있죠. 물론 이게 미래 수요가 탄탄하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당장 운항할 비행기가 부족한 항공사들한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겠네요. 그렇죠. 답답한 상황인 거죠. 비행기가 이렇게 낡으면 유지 보수 비용도 문제지만 연료 효율도 떨어지지 않나요? 그것 자체로도 비용 부담이 클 텐데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노후 항공기는 당연히 정비 비용도 많이 들고요. 연료도 더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때로는 승객이 별로 없는 노선에도 어쩔 수 없이 큰 비행기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운영 비효율까지 발생하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는군요. 네, 그런데 이 공급망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좀 장기화될 조짐이거든요. 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더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망 문제 말고 다른 비용 압박 요인은 또 없나요? 당연히 연료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이 연료비 항상 문제죠. 네, 중동 분쟁 같은 국제 갈등이 심해지면 당장 운항 경로가 바뀌어서 비행 시간 늘어나고 연료 소비 늘어나죠. 또 유가 자체가 급등할 위험도 커지고요. 그렇죠. 유가가 제일 무섭죠. 네, 아시다시피 연료비가 항공사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여기에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 이것도 무시 못하죠. 아, 금리 인상도요? 네. 항공기 리스 비용이나 운영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서 특히 자금력이 좀 약한 저비용 항공사들한테는 이게 아주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사면초가네요. 저비용 항공사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영항공사들도 이런 상황이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국영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아, 가루다. 유명하죠. 네. 1949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시기에 설립돼서 국민들에게는 거의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과 같은 항공사인데요. 그렇죠. 역사가 깊죠. 근데 최근 몇 년간 아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2022년에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부채를 구조조정했어요. 100억 달러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25년 1분기에도 7,60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적자군요. 네. 특히 2024년에는 매출의 16%를 정비와 수리에 썼다고 해요. 이건 전 세계 국영항공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매출의 16%를 정비해 그만큼 비행기가 낡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노후 기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국가적인 상징인데 정부가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겠네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올해 3월에요. 정부 지분 65%를 새로 만든 국부펀드 다나타라라는 곳에 넘겼어요. 국부펀드. 네. 그리고 이 펀드를 통해서 4억 달러 이상의 긴급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죠. 아무래도 국가가 보증하는 형태니까 채권자들한테 신뢰를 주고 추가 자금 조달을 좀 쉽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런 논리군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팬데믹 시기에 좀 더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루다 사례를 보니까 정부 지원이 꼭 만능 해결책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동남아 국영 항공사들은 상황이 좀 다른가요? 말레이시아 항공하고 타이 항공 사례를 비교해보면 이게 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 어떻게 다른가요? 두 항공사 모두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는데요. 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회생 전략이 좀 달랐어요.
말레이시아 항공 같은 경우는 2014년에 MH370 실종 사건, MH17 피격 사건, 이런 끔찍한 사고까지 겪으면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죠. 결국에는 국부 펀드가 지분을 완전히 인수해서 국유화를 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저가 경쟁보다는 프리미엄 서비스,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 국유화하고 프리미엄으로 방향을 틀었군요. 타이항공은요? 타이항공 역시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는데 태국 정부는 완전 국유화 대신에 오히려 지분을 50% 미만으로 낮췄어요. 지분을 낮췄다고요. 왜죠? 정부 규제에서 좀 벗어나서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죠. 그리고 태국은 워낙 관광 산업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관광 대국이죠. 네, 그 강점을 살려서 장거리 노선에 집중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아, 전략이 달랐네요. 흥미로운데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울 공통점도 있어요. 두 항공사 모두 이 팬데믹 위기를 오히려 부채 구조 조정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를 상당히 개선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삼았군요. 그렇죠. 물론 두 항공사 모두 여전히 그 노후 기종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운항 능력 제약이라는 과제는 안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흑자는 냈지만 작년 대비 이익 규모는 확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로 신형 항공기 도입을 추진 중이고요. 각 나라의 해법이 다른 만큼 결과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군요. 그런데 이런 기존 항공사들의 경쟁에 더해서 새로운 변수도 등장하고 있다고요? 네, 바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중국이요? 네, 우선 중국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동남아 노선을 확장하고 있어요. 이게 가격 경쟁 압박을 더하고 있죠. 아, 중국 LCC들이 들어온다? 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상용 항공기 공사 코맥이라는 새로운 항공기 제조사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코맥, 중국 자체 제작 항공기인가요?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트랜스누사 항공이라는 곳이 중국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 코맥의 C909 제트기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국내선하고 중국 노선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항공도 뒤따라서 도입했고요. 중국산 비행기라 아무래도 안전 문제는 없을지, 또 보잉과 에어버스가 꽉 잡고 있는 시장 구도를 좀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게 공급망 문제 해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코맥 항공기는 아무래도 중국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측면이 크고요. 결정적으로 전 세계 항공 안전 표준을 주도하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 그리고 유럽 항공 안전청 EASA의 형식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FAA랑 이아사 인증이 없으면?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국제선에는 투입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처럼 해당 인증이 필수가 아닌 국가 내에서는 운항이 가능합니다. 아, 국내선이나 특정 국가 간 노선에는 쓸 수 있군요. 네. 그래서 트랜스누사의 도입은 일종의 모험으로 평가받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운항 중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항공기 공급 선택지를 좀 늘려줄 수는 있겠지만 당장 보잉이나 에어버스 의존도를 확 낮추거나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미중 관계 같은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도 항공업계에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죠. 최근에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부과됐던 미국 관세 문제, 이게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항공기 제조 공급망에는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거든요. 네, 부품 관세 문제요? 근데 지난 7월에 미국하고 인도네시아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상황이 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인도네시아는 기존에 위협받았던 32%보다 낮은 19%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어요. 그 대신에 보잉 항공기 50대를 포함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잠깐만요. 보잉 주문이 아까 10년치 이상 밀려 있다고 했는데 50대 구매 약속이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실제 항공기 인도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보다는 정치적인 제스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뭐랄까 외교적인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이군요. 네, 양대 강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고민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 우리 같은 여행객들,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건 역시 여행 비용 상승이죠. 아, 역시 그렇죠. 비싸졌어요, 확실히. 네, 항공기 공급은 수요를 못 따라가고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은 커지고 이러면서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항공권 가격이 확실히 비싸졌습니다. 저도 최근에 표값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호텔이나 다른 여행 비용도 다 같이 올랐고요. 맞아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최신 기종을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이 높은 항공사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아, 잘 나가는 항공사는 오히려 더 돈을 번다. 네, 업계에서는 지금은 부품하고 비행기만 있으면 돈 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결국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죠. 씁쓸하네요. 앞으로 전망은 좀 나아질까요? 계속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여행해야 하는 건지 좀 걱정되는데요. 안타깝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항공 여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선택적 소비잖아요. 네, 여유가 있어야 가는 건데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실업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지정학적 긴장도 계속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만약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돼서 유가가 급등하거나 전쟁 위협 같은 게 커진다면 여행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항공업계 전체가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수요 자체가 꺾일 가능성도 있군요. 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그야말로 안개 속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동남아시아 항공산업이 처한 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폭발하는 수요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 뒤에는 정말 살얼음판 같은 경쟁, 또 치솟는 비용, 심각한 공급망 제약,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저비용 항공사들은 그야말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고 또 국영 항공사들은 각기 다른 정부의 처방전 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그 파일럿생도 살사빌라, 그녀는 구름 위에서 희망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이처럼 역동적이면서도 또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동남아시아 항공사들이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답일까요? M&A? 아니면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과 개입이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코맥 같은 새로운 공급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어쩌면 이런 전통적인 방식들을 넘어서는 기술이라든지 사업 모델에서의 아주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혁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면 좋겠습니다.